자, 사료 위험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기름이라서 기름은 물에 둥둥 뜨는 성질,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라는 거, 그리고 증기가 가연성이라서 불을 끌어당기는 인화성이 있는 그런 위험물이고, 증기 비중이 대부분 1보다 큽니다. 29의 분자량보다 큰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위험물을 구분할 때는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온도냐 하면 불이 붙는 온도인 인화점을 기준으로 불이 몇 도에 붙느냐에 따라서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유류와 알코올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온도가 기본이 되고 그 뒤에 있는 뭐 중량 퍼센트라던가 아니면 1개부터 3개까지의 60 중량 퍼센트 미만은 제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인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분자량과 증기 비중, 연소 범위, 발화점 이런 것과 가장 이제 독특하게 특징이 되는 게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거죠. 웬만한 사료 위험물들은 보통 물 위에 뜨지만 이황화탄소는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수 있어서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물보다 비중이 커서 물 속에 가라앉으므로 물을 뿌렸을 때 주수, 냉각 효과가 아니라 질식, 산소를 차단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이에틸 에터는 에탄올 2개를 축합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했고, 축합 반응이라는 것은 그 분자 안에서 뭐 H2O라던가 어떤 물질을 떨어뜨려 내면서 두 분자를 합쳐주는 이런 반응을 말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해서는 뒤쪽에 CHO가 붙어 있는 이런 물질이고요. 생성 반응식으로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이때 산화는 수소 2개가 빠져나가는 산화라서 앞에 것과 비교를 했을 때 H가 6개에서 H 4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아세트산으로 왔을 때는 산소 하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료 위험물입니다. 자, 산화프로필렌은 프로필렌에서 이 프로필렌에 산소를 하나 추가를 시켜서 만든 거다 보니까 분자식 자체가 O가 먼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식으로 쓰기보다는 이 식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 특수인화물까지 정리를 했고요. 오늘 다들 들어오셨죠? 자, 오늘 하는 범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지난 시간에 봤었던 삼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을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류 위험물도 물하고 만났을 때 수소 발생하고 이런 반응 생성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료 위험물의 경우에는 반응물이 뭐 웬만하면 연소 반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구조식, 또 분자식, 아니면 뭐 연소 범위나 비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심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반응식보다는 이런 특징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석유류의 비수용성인 물질들은 지정 수량이 200리터입니다. 그래서 1, 2, 휘, 매, 톨, 벤이라고 우리가 암기법을 썼었죠. 1석유류의 비수용성인 지정수량 200리터를 가지는 위험물은 휘발유, 메틸 에틸 케톤, 톨루엔, 벤젠이 있습니다. 자, 휘발유의 경우에는 탄소의 개수가 5개부터 10개까지인 석유의 성분을 증류, 끓여서 나오는 이 정도의 무게의 탄화수소들만 모은 것을 휘발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딱 정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분자량을 외우는 것은, 계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증기 비중은 이제 3에서 4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휘발유의 인화점이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씨입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어서 우리가 겨울철에도 휘발유를 자동차에 주유를 해서 이렇게 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연소 범위 중요합니다. 연소 범위는 1.4에서 7.6%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연소 범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봐두실 필요가 있고, 탄화수소의 계열이라서 CnH2n의 형태의 탄화수소가 있을 수도 있고 CnH2n의 탄화수소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메틸에틸 케톤의 경우에는 메틸과 에틸이 케톤 작용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케톤은
CO 라는 물질이고 이 양쪽으로 알킬기를 손잡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 케톤이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C와 O 사이에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C와 O 사이에 결합이 2개가 됩니다. 팔을 2개, 손을 2개 잡고 있어요. 자, C와 O 사이는 이중결합을 하고 C 왼쪽 오른쪽으로는 알킬기와 알킬기를 만나서 C와 O 사이에 구조식을 그릴 때는 이중결합을 써줘야 되고요. 왼쪽에는 CH3, 오른쪽에는 C2H5가 이렇게 되는데 분자량은 72이고 비중은 1보다 작네요. 물에 뜨는 물질이라는 거죠.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인하점이 마이너스 7도씨이기는 한데 인하점을 이제 특별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고 연소 범위는 참고하시고요. 자, 냄새가 있는 휘발성 무색 액체이다. 보통의 그 기름들, 휘발유 냄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톨루엔입니다. 톨루엔과 벤젠이 있는데 톨루엔의 구조식은 이렇게 벤젠고리에 CH3가 있는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탄화수소 안에 벤젠고리가 있는 물질들은 이 벤젠의 모양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벤젠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대체해서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벤젠의 결합 자체가 한쪽이 이중결합, 한쪽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이중결합이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즉 공명 형태로 결합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각형 안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형태로 벤젠고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벤젠고리가 그려진다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C가 6개, H가 6개인 상태인 C6H6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벤젠고리 같이 이런 육각형 안에 동그라미가 없다. 이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결합 자체가 지금 C와 C 사이에 하나씩만 하고 있다. C와 C 사이에 하나씩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C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 2가지의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 탄소 자체는 결합을 4개까지 만들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나머지 2개 결합으로 H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는 C6H6이지만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은 육각형은 C6H12로 봐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벤젠고리를 기본으로 어떤 물질이 추가가 됐을 때 그 자리는 원래 수소의 자리를 빼앗은 거기 때문에 수소의 개수를 고려해줘야 합니다. 자, 톨루엔은 벤젠고리 안에 있는 수소에서 그 하나를 메틸기 CH3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C6H5CH3라고 쓰고 구조식은 이렇게 육각형의 동그라미를 그린 형태인 이렇게 더 많이 그립니다. 분자식을 보고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하고 구조식을 보고도 분자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분자식을 보면 각각의 원자량을 합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고요. 분자량을 알면 증기비중 구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물질들이 C가 6개가 되는 순간부터 72가 넘어가기 때문에 12 곱하기 6인 72가 넘어가기 때문에 증기비중을 구하는 기준인 공기의 분자량 29보다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증기비중은 이렇게 크지만 비중은 어떤가요? 0.87로 작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물질이고 인하점은 4도씨라는 거 중요합니다. 톨루엔의 인하점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온도입니다. 자, 연소 범위는 1.4에서 6.7%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무색 투명한 액체이고 진한 질산과 황산으로 나이트로화하면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톨루엔을 가지고 뭐와 반응시켰다고 하나요? 톨루엔의 질산을 반응시킵니다. 그리고 황산도 들어가는데 황산은 이런 식의 촉매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H2O의 황산 촉매하는 이 작용을 나이트로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대상 물질에 NO2가 붙게 돼요.
이렇게 NO2, NO2, NO2 이렇게 붙게 되니까 앞으로 나이트로가 붙은 뭐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콜, 트리나이트로톨루엔 이런 내용들의 나이트로와 반응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벤젠의 경우에는 분자식이 C6H6, 분자량은 78이고 비중은 1보다 작습니다. 물에 뜨고요. 증기비중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인화점 중요하고 연소 범위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 이 벤젠고리 자체가 벤젠 자체가 구조식이 이렇게 육각형의 동그라미죠. 실제로도 좀 뾰족한 모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젠이 사람 몸에 인체에 흡수되게 되면 이 세포를 자꾸 찌르게 됩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를 찔러서 이 멀쩡하던 세포가 조각이 나고 안 좋은 작용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벤젠이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기 때문에 바로 발암 물질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벤젠고리의 뾰족한 이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불을 붙이면 그 흐름을 많이 내면서 연소한다.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말이 보이면 육각형의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 일석유류, 사시아피가 있습니다. 사이아노수소, 아세톤, 피리딘. 자, 아세톤은 CH3COCH3인데 가운데 있는 물질이 케톤이고요. 케톤 왼쪽, 오른쪽으로 메틸입니다. 자, 분자량을 구할 수 있고 증기 비중은 딱 떨어지는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인화점이 마이너스 18도씨인 거 확인해 두셔야 하고 연소 범위도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아세톤을 언제 많이 쓰냐면 그 매니큐어 지울 때 많이 씁니다. 매니큐어는 사람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페인트죠. 기름을 주 성분으로 만드는 페인트인데 그 페인트 성분을 녹일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매니큐어 지울 때 그 작용을 탈지 작용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탈락시키는 작용. 겨울철에도 인화의 위험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화점이 영하 18도씨이고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증기를 직접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피리딘의 경우에는 분자식이 COH5N입니다. C가 5개, H가 5개, N인데 C가 6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봐야 하고 대신 구조식을 그릴 때 C가 6개 있는 것처럼 그리지만 가운데를 비워놓고 C가 5개가 되도록 이렇게 육각형의 끝을 맺지 않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씩 이렇게 결합을 그려주면은 이게 피리딘의 구조식이 됩니다. 자, 분자식을 가지고 분자량 그리고 증기비중 구할 수 있고 연소 범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 알칼리성입니다.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이라는 거 독성을 가진다. 밑줄 쳐 놓으시고요. 자, 다음은 알코올류입니다. 알코올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알코올이 아닙니다. 알코올의 조건은 탄소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이면서 OH를 하나 가지는 물질이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하나면 우리는 메틸알코올, 탄소가 2개면 에틸알코올, 탄소가 3개면 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탄소가 4개인 부틸 알코올부터는 알코올류가 아니게 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코올로 끝난다고 알코올이 아니라 탄소가 1개부터 3개까지인 알코올만 취급을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알코올류의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인데 이 두 가지의 분자량, 증기 비중, 끓는 점, 비중도 그렇고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를 각각 비교해서 메틸알코올보다 에틸알코올의 끓는 점이 높다. 메틸알코올보다 에틸알코올의 인화점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을 비교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인화점은 어디가 더 높은지, 발화점은 어디가 더 높은지, 연소 범위는 범위가 어떠한지 이렇게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휘발성이 있는 액체이죠. 알코올은 손에 닿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서 날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연소 범위를 좁게 하기 위해서 불활성 기체를 첨가한다. 즉,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연소 범위가 좁아진다. 상대적으로 안전해진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메틸알코올의 특징은 실명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독성이 있으면서 눈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탈지작용하면은 아세톤이고 실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메틸알코올입니다. 자, 메틸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여기에서 수소 2개가 빠져나가서 수소 2개인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여기에 산소 하나가 더 추가되는 산화를 하면 포름산이 됩니다. 자, 에틸알코올의 경우에도 비슷한 성질인데 독성은 사실 메틸알코올보다 덜 합니다. 독성이 없고 술의 원료가 되고 이다의 위험성이 강합니다. 에탄올이 산화하고 아세트알데히드에서 또 산화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자, 탄소가 3개짜리인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OH가 가운데 있는 탄소에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크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런 프로필 알코올도 알코올류에 들어갈 수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석유류의 비수용성인 1000리터 등, 경, 스틸, 크실, 클로로입니다. 자, 등유, 경유. 휘발유를 끓여서 증류하고 난 다음에 다음 끓는 점에서 나오는 물질 등유, 그 다음에 경유입니다. 자, 이렇게 끓는 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낮죠. 비중이 1보다 작은 물에 뜨는 물질입니다. 증기비중, 인하점, 발화점, 연소 범위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분자식이 대략적인 탄소의 개수로 정하는 거다 보니까 뚜렷한 구조식은 없습니다. 다음에 크실렌 그리고 클로로벤젠이 있는데 크실렌은 벤젠고리에 CH3를 2개 붙인 겁니다. CH3가 하나만 붙어 있으면 우린 톨루엔이라고 하고 CH3 2개 붙어 있으면 그때 크실렌이 되는데 2개가 붙는 자리에 따라서 바로 나란히 붙어 있으면 크실렌 이렇게 부르고 이 CH3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똑같은 크실렌입니다. 즉, 이 탄화수소는 이렇게 서로 돌아가더라도 돌려서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같은 구조식, 같은 물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치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간격을 따라서 크실렌의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붙어있는 구조식을 가진 크실렌을 오소 크실렌, 오르소라고도 발음하고요. 오르소 크실렌, 오소 크실렌이고 한 개를 건너서 되어 있는 결합을 한 개 건너 메틸기를 결합하고 있는 이런 크실렌을 메타크실렌, 2개 건너서 결합하고 있는 크실렌을 파라크실렌이라고 합니다. 자, 크실렌에서는 이 오르소, 메타, 파라크실렌 의 구조식을 정확하게 잘 그리는지가 자주 출제되고 이 비중이나 인화점, 발화점에 대해서는 크게 물어보는 편은 아닙니다. 클로로벤젠은 벤젠에 클로로인 염소가 붙은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벤젠의 수소 하나 자리에 Cl이 들어왔기 때문에 C가 6개, H가 5개, Cl이 되겠죠. 분자량은 Cl을 35.5로 해서 구할 수 있고 비중, 증기비중,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게 자, 비중이 이제 1보다 커집니다. 자, 비중이 1보다 커졌어요.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건 이제 물보다 무거워지는 거겠죠. 이석유류의 2000 등경 스틸크 실 클로로부터 다음 2000 아포히 3석유류, 4석유류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비중이 1보다 커지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사료 위험물들이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거지 모든 사료 위험물이 비중이 1보다 작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으면서 비수용성인, 물에 가라앉으면서 수용성인 물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 중에 어디부터 물에 가라앉는지를 구분을 해본다면 클로로, 벤젠부터 물에 가라앉는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스틸렌은 물에 가라앉진 않고요. 분자식 자체가 C6H5에 C2H3, CH2라고 써 있는데 이건 합쳐서 C2H3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에틸벤젠, 벤젠에 에틸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수소 2개를 빼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틸벤젠에 탈수소하여 제조하는 사료 위험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스틸렌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에틸벤젠이라는 말을 딱 봤을 때 구조식을 자주 보진 못하더라도
벤젠에 에틸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수소 2개가 빠져나간 것을 상상을 하는 그런 응용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볼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틸벤젠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보시고 여기에 수소 2개가 빠져나가면 C2H3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00 아세트산, 포름산, 하이드라진인데 비중이 어떤가요? 다 1보다 크죠? 1.05, 1.218, 1.1011 이렇게 다 비중이 1보다 큰 조금 무거운 물질입니다. 아세트산은 초산, 식초라고도 부르고요. 포름산은 개미산, 의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에틸, 아세트산 메틸, 포름산 메틸, 포름산 에틸 이런 식으로 이 아세트산, 포름산 뒤에 뭔가가 붙을 때는 어느 자리, 이 끝에 있는 H 자리를 빼서내고 거기에다가 메틸, 에틸이 붙는 것을 우리 위험물 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아세트산 자체는 분자량을 60을 가지고 있고 증기비중은 2.07이 됩니다. 포름산은 분자량이 46입니다. 앞에 CH3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분자량이 조금 가볍죠. 자, 어떻게 산화해서 생성이 되냐면 에탄올을 2번 산화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에탄올을 1번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이 아세트산이죠. 메탄올을 1번 산화하면 포름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한 번 더 산화하면 포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포름산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에탄올을 한 번 산화하여 만들어진 물질이 또 한 번 산화되면 만들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설명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하이드라진은 N2H4인데요.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녹는 점, 인화점, 발화점 이렇게 되는데 과산화수소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로켓의 연료, 플라스틱 발포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켓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이 화학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라진을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로켓의 추진 원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 식을 할 때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는데 과산화수소가 하이드라진을 만나게 되면은 이 하이드라진의 N2만 따로 떨어뜨리게 되네요.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펜타놀은 아밀알코올이라는 말인데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펜타놀과 다른 벤젠의 알데하이드가 붙은 겁니다. 벤젠 알데하이드 그래서 이 이름은 벤즈 알데하이드 여기까지도 다 이석유류 수용성에 해당하는 위험물들입니다. 자, 다음 제3석유류입니다. 비수용성 2000리터인 3위 클, 중, 아니에서 클은 클레오스트유, 중은 중유, 아닐린, 나이트로벤젠입니다. 자, 중유는 탄소가 20에서 50가지인 큰 분자를 가진 이제 거대한 탄화수소이고 중유가 연소하면 이때는 그래서 분해 연소라고 우리가 연소 시간에 봤었죠. 그리고 아닐린은 벤젠의 NH2를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NH4는 암모늄, NH3는 암모니아, NH2는 아민이라고 부르는데 벤젠에 아민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C6H5NH2라고 쓰고 분자량과 증기 비중, 인화점, 발화점, 위험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증기 비중이 다 1보다 크죠. 이석유류 수용성, 이석유류의 비수용성 클로로벤젠 이때부터는 거의 다 물에 가라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해서 만든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오른쪽에도 있기는 한데요. 벤젠에 NO2 나이트로기가 붙은 상황입니다. 이 나이트로기에서 수소로 바꾸면 이것을 아닐린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이트로벤젠 같은 경우에는 구조식 잘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자, 삼석유류의 수용성, 물에 잘 녹는 물질인 수용성에는 글리세린과 에틸렌 글리콜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OH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잘 녹는 거죠. 물은 H2O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비슷한 것끼리 잘 녹아요. 자, 물에 있는 이 OH를 잘 가지고 있을수록 잘 녹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물에 잘 녹는 것도 글리세린이나 에틸렌 글리콜이 물에 잘 녹는 이유도 이 OH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리세린 자체의 이 분자식이나 분자량, 비중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구조식이 중요합니다. 자, 글리세린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탄소를 먼저 3개를 일자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탄소에다가 곧바로 OH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탄소 하나당 결합이 4개가 되도록 남은 자리에 H를 쭉 붙여주게 되면 이게 글리세린 C3H5COH3가 됩니다. 이 글리세린은 OH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물을 잘 잡아당기기도 하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글리세린은 화장품의 원료로 보습작용을 하도록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흡습성이 강합니다. 물을 끌어당기는,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이고 삼가의 알코올, 즉 OH가 3개가 있는 알코올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틸렌글리콜은 탄소가 2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소 2개를 연달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OH 붙인 다음에 나머지 H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고 OH가 2개 있기 때문에 1가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H의 개수에 따라서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 이렇게 알코올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자, 부동액의 원료가 된다.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에틸렌글리콜, 니트로글리콜과 같이 글리콜이 들어가는 물질은 부동액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석유류입니다. 여기는 뭐 표가 안 나오죠? 자, 사석유류에 있는 구조 종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계에 뿌리는 기름이고요. 그것을 보통 윤활유라고 부르는데 기어유, 엔진오일, 컴프레셔 오일 이렇게 부릅니다. 정수량 6,000리터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동식물 유류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가지고 만들어낸 품명이죠. 구분한 품명. 아이오딘가에 따라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누는데 이 기름에 요오드를 추가했을 때 요오드가 얼만큼 들어갔을 때 딱딱해지는지, 경화되는지를 가지고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면 건성유, 적게 들어가면 불건성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은 그 탄소 사이에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유지 상태에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 대신 팔을 하나만 잡고 있는 단일 결합으로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수소들을 많이 추가하려고 하는 아이오딘을 많이 잡으려고 하겠죠. 자, 아이오딘가가 높다는 건 그 안에 불포화 결합이 많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때 불포화 결합이 많다는 것은 다른 물질을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응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열이 모이면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그 튀김 같은 거 잘 안 버리고 쌓아놓으면 그 안에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성유 자체의 기름들, 거의 뭐 해바라기유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안에 불포화 결합이 많아서 자꾸 다른 물질을 결합시키려고 반응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높고, 불건성유는 그 사이에 아이오딘이 들어갈 자리 자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별로 없어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를 구분할 때 아이오딘이 130인지 100에서 130인지 100 미만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뒤에 뭐 130 이상인지 초과인지 이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문헌은 없기 때문에 숫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이오딘가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포화 결합을 만들기 위해, 즉
유지를 포화결합인다는 건 경화,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 생각해 보시면 고기 구워 먹고 나면 기름이 딱딱하게 굳죠. 그런 게 이제 포화결합이 있다는 뜻인데 유지 100g을 경화시키기 위해서 첨가되는 아이오딘의 그램 수를 아이오딘가라고 합니다.